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이숙입니다. 저는 음악 미학과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있는 음악학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굉장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시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근데 또 여기 이렇게 현대음악이라고 했는데도 오신 걸, 좀, 현대음악 좋아하시나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좀 알고 싶어서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주제는 이제 현대음악의 아름다움, 쇤베르크에서부터 AI까지인데요. 네, 제가 이제 현대음악을 많이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우 저런 게 뭐야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때 이제 맨날 하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칸딘스키 아실 거예요. 예, 현대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말이 예술이 뭐야 이랬을 때 모든 예술은 시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뭐 그 옛날에 그런 어떤 지나간 시대의 예술을 뭐 얘기하는 거는 사산한 아이를 닮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칸딘스키가 하는 말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정신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성. 예술은 그런 거를 보여줘야지. 근데 사실 뭐 베토벤 좋아하시고 모차르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시기랑 지금 21세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는데 왜 음악은 옛날 음악만 좋아하냐. 이제 저는 이렇게 답을 하죠. 네. 그래서 현대음악의 아름다움,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알려면 먼저 현대음악이 뭔지, 이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음악 자체도 또 너무 다양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거는 이제 쇤베르크라는 작곡가의 달에 올린 피에로인데, 현대음악이 다 이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음악이 뭘까? 이것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간략하게 이제 현대음악 전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그 20세기부터 지금 21세기 벌써 2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세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현대음악이 나왔는데 그걸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현대음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도 하고 독일어로는 노예 무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특성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기가 음악사에서 보면 뭐 고전 시대의 스타일도 있고 낭만주의 시대의 스타일도 있지만 현대는 스타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 다양하고 그것이 또 뭘 보냐 시대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이제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 음악을 이제 제가 세 시기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세기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반기,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까지 후반기, 그리고 이제 21세기. 이렇게 저는 보통 나누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PPT 엄청 많다.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이왕 현대음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 마당에 좀 전체를 좀 아우르고 싶어서 크게 이 세 시기를 한번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 20세기로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저 분홍색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반기 뭐 쇤베르크의 무조음악, 12음기법부터 스트라빈스키, 바르톡의 음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기는 케이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토카우젠, 블레즈. 예, 제가 여기 대우 총서에서는 이제 블레즈에 대한 글을 썼는데 뭐 펜데레츠키, 리게티, 유니상 이런 이제 작곡가들이 활동을 했고요. 21세기 와서의 특징은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뭐 지금 AI고 해서 뭐 하루가 다르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음악에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현대음악, AI 음악, 로봇 음악 이런 것까지 이렇게 쭉 아우르는 게 이제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음악을 뭐 이런 스타일이 있어, 저런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만 접근하지 않고 이제 그걸 좀 미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미적인 가치가 있나 이제 이걸로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음악에서 미학은 보통 모방미학. 예술이 뭐야? 음악적 아름다움이 뭐야? 그랬을 때는 자연을 모방하는 거지. 네. 그것을 잘하면 아름답다. 그런데 이제 음악에서 또 중요한 건 감정미학.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나. 그거는 음악에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나 또 이제 중요한 게 절대음악의 미학. 그래서 모방도 아니고 감정 표현도 아니고 음악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음악 미학에서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었는데요. 현대 음악에 와서는 이거 가지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반기, 20세기 전반기에 나와 있는 음악은 모더니즘 미학, 아방가르드 미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기의 미학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미학. 그리고 이제 21세기 테크놀로지와 함께 나온 그런 현대 음악은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 예,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탕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시기로 현대음악을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음악은 그럼 언제 시작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무조음악이라는 겁니다. 에이토날 뮤직.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음악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은 뭐죠? 조성음악이죠. 네. 많이 들어보신 모차르트. 그래서 이게 왜 조성음악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장조예요. 그래서 조성음악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12음 중에서 흰 것만 7개, 검은 것만 5개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7개를 스케일로 해가지고 기능 화성학적으로 1도, 5도 이렇게 이제 쌓는 그런 음악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조성이 없는 거죠. 그럼 조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아까 7개의 스케일을 가지고 도미솔, 솔시레 이렇게 기능 화성학적으로 한 것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 12음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무조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조음악이 나오면서 정말 현대음악의 문이 이제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무조음악이라는 것은 조성의 중심이었고, 12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 기능 화성학, 그러니까 작곡가 가려면 맨날 공부하는 화성학 대입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깬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무조음악을 처음 시도한 작곡가가 이제 슌베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슌베르크를 넣었는데, 그리고 이제 슌베르크의 제자인 알반 베르크, 안톤 베벨은 이 세 사람이 이제 신 비엔나 악파, 제2 비엔나 악파 하면서 무조음악을 이끌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현대음악의 어떤 본격적인 문을 연 그런 이제 작곡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왜 이런 무조음악에서 도대체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피아노 건반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왜 슌베르크는 그렇게 말하죠. 왜 거기 조성에 얽매이냐? 조성이라는 거는 영원한 법칙이 아니야. 그건 하나의 수단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가능성은 이제 고갈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협화음의 해방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의 해방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불협화음이 이제 음악적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그, 베토벤의 음악에도 불협화음이 있어요. 뭐, 감칠화음 이런 거. 근데 그게 항상 조성적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음악이 나와도 다 해결이 되고 이래서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기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조음악이 현대음악의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작품이 이제 그런 어떤 무조음악 중에서도 성악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달에 올린 피에로. 네. 제목부터 무시무시하죠? 네, 뭔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쇤베르크가 그 지로의 시를 하르트 레벤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성악곡이고 전체 21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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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로 이제 이렇게 나눠졌고 1912년에 작곡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된 곡이죠. 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 음침한 검은색 거대한 나비는 태양의 광채를 죽였다. 닫힌 마법의 책은 수평선 위에 쉬고 있다. 말없이. 그러니까 문학 자체도 이미 굉장히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기 말에 데카den스적인 또 색채주의적인 그런 이제 시를 가지고. 근데 이런 시를 가지고 슈베르트 리트처럼 작곡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도 변하면서 음악도 이제 이렇게 변한 거고요. 들은 김에 피에로의 세계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 13번 참수. 네. 네, 강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은 원래는 그냥 성악가가 서서 노래하고 앙상블이 있는 건데 지금 현대에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이렇게 막 의상도 하고 뭔가 무대 장치도 하면서 더 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들어도 조금 그런데 당시엔 어땠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온 평 이게 음악이라면 다시 듣게 하지 마소서. 네. 여러분의 마음은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막 카오스적인 길이다 해서 당시에는 이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뭐 비엔나는 그랬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초연 한번 하면 뭐 다음날 신문에 막 대서 특필되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점점 엄청난 이제 찬사들이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뭐 이거는 뭐 정말 신음악의 최고의 작품이다. 스트라빈스키는 이거는 정말 천재성이 드러난다. 뭐 전제적인 작품이다. 이 피에르 블레즈는 현대 프랑스 작곡가인데 이제 지휘도 많이 했는데 이 달에 올린 피에로를 음반을 이제 2버전으로 자기가 지휘해서 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매력이 있는 작품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 작품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 모든 그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조음악이면서 성악음악 거기다가 가사와의 연결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법적으로는 성악가가 노래를 안 하죠. 그게 이제 슈프레시티메라는 건데 말과 노래의 중간 어떤 것 그런 기법까지 사용했고요. 여기 이제 음향은 여기서 감각과 영혼의 움직임에 대한 동물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될 거야. 이거는 쇤베르크가 이 곡을 쓰면서 자기가 일기장에 썼던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곡을 썼어? 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무저음악이 미학적으로는 이제 표현주의 미학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쇤베르크의 미학관과 더 연결을 시키면 쇤베르크가 쓴 글 중에서 이제 이 미학관들이 잘 나오는데요. 쇤베르크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술가의 목표는 뭐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는 뭔가 인습적이고 전통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 표현주의는 그 내면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림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쇤베르크가 한 말 중에서 주목할 말은 그런 거죠. 예술은 장식이어서는 안 된다. 진실이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장식이라는 말은 뭔가 감각적인 아름다움, 익숙한 아름다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진실, 내 내면의 진실에 귀 기울인다.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기존의 질서나 전통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 새로운 미를 나는 드러낸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의 미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쇤베르크고요. 네. 근데 쇤베르크만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또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작곡가가 이제 스트라빈스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이고 나중에는 미국에 살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초기에 발레 음악을 썼어요. 디아길레프와 불세,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작품이 바로 봄의 제전이죠. 이거는 이제 1913년 파리에서 러시아 발레단이 공연을 했는데요. 1부, 2부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발레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곡이죠. 네. 네.
그래서 좀 음향이 좀 더 빵빵해야 이게 강렬하게 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 네, 뭔가 역동성 느끼셨나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디아길레프 발레도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이 음악도 혁신적이니까 여기도 이제 파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 스스로는 이제 이렇게 막 너무 초연 당시에 조롱하는 웃음이 퍼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제 나온 그 또 평 중에서 저도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건 봄의 제전이 아니라 봄의 학살이다. 이런 이제 평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 항의하는 소리도 너무 컸고 또 니진스키의 그 무용도 그렇고 막 정말 굉장히 신랄한 평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막 음악 들으면서 아우성을 친 거예요. 저는 막 저게 이제 고증된 기록이 남아있는 그렇게 하고 또 뭐 박수도 치고 하여튼 굉장히 그랬는데 이 작품을 이제 음악학에서 분석을 하면 뭐 이렇게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음향적으로 잘 느끼지는 못하셨지만 딴딴딴딴딴딴딴 해가지고 리듬이 이제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오고 근데 악센트가 계속 바뀌면서 그 불규칙성과 불협화음 막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큰 역동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불협화음의 해방을 슌베르크가 얘기했다면 스트라빈스키는 리듬의 해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원시주의적 색채, 강한 선율, 역동성 이런 걸로 해서 뭐 이거를 이제 뭐 원시주의 음악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제 이 슌베르크의 현대음악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이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래서 20세기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악을 그러면 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모더니즘 미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더니즘은 뭐 음악에만 나온 그거는 아니고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막 사회가 엄청 변하면서 예술도 변하고 그런 것들을 포착한 거를 우리가 모더니즘 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제임스 조이스, 또 카프카,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이 칸딘스키, 피카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과 문학의 모더니즘이라면 지금 들으셨던 슌베르크의 이런 무조음악은 이제 음악에서의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아도르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신 그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 음악의 철학은 신음악의 철학으로 보면 가능하다. 해서 현대 음악의 미학적 의미를 정당화한 그런 중요한 철학자이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철학자로 활동했는데 뭐 철학과에서 다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사진처럼 피아노를 항상 베토벤 피아노를 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음악 분석, 작곡 다 한 그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계몽의 변증법 호르카이머와 같이 쓴 이 책에서 그 현대 음악의 의미를 오디세이 신화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잘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신화인데요. 그 오디세이가 자기 고향으로 이제 그 트로이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 그 귀향길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뭐가 있었죠? 그 사이렌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후용돌이 속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디세이가 꾀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노를 젓는 부하들에게는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기는 몸을 다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귀를 막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각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 자체를 없애고 뭐가 돼요? 실용적으로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고 자기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꽁꽁 묶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이 신화를 아도르노가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디세이는 어떤 상부층의 억압을 체계하는 그런 인물이고 노젓는 자는 생존을 위해서 결박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도르노가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적 철학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압박자는 보편성을 내어서 어떤 보편성? 너는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이런 보편성을 내세워서 피해 압박자들의 귀 감각을 막고 생각을 억압하면서
이제 나오고 자기는 더 이제 그 지배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여기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인간은 과연 이 노젓는 자들은 인간인가 사물인가 물건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20세기 현 사회가 야만으로 간 사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만으로 그럼 어떻게 탈출할까? 이것을 아도르노는 이제 예술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미적 사유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다른 철학적으로는 비동일성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심미적 사유가 나오는 분야는 어디지? 예술이지. 그래서 예술이 이런 야만적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예술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음악이 최고다. 네.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도르노는 이 음악 중에서도 이제 현대 음악을 높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음악은 개념 없는 종합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야만 사회를 이끈 개념적인 오디세이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술이고 그 최고가 음악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음악 중에서도 어떤 음악이 최고이냐 그랬을 때 사회를 미메시스하는 음악이 최고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은 사회를 미메시스해야 돼. 그래서 미메시스라는 거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면서 거기에 동화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회를 원래의 모습에 대한 희망까지도 담고 있는 그 미메시스를 보여줘야 하고 그런 예술은 사회를 비판하는 부정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써왔지만 좀 줄기만 얘기를 시간 관계상 하게 되겠고요. 한번 또 그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현대음악이 그럼 왜 중요하고 아름답고 의미가 있냐? 그거는 현대사회를 미메시스하기 때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다? 야만적 사회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야만적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아도르노는 이제 홀로코스트로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메시스 해야지 이 시대에 어떤 서정시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이제 한 유명한 말이 이거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쓴다는 거는 야만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현대 사회를 미메시스하고 전통을 비판하는 신음악이 이제 최고의 음악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전통 비판까지도 이 현대 음악에서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사고 때문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음악은 아방가르드와 캐치로 나뉜다. 진정한 음악과 싸구려 음악으로 나뉜다. 그럼 진정한 음악은 이런 현대 음악. 이 야만적 사회를 미메시스하는 현대 음악은 아방가르드적으로 최고의 음악이고 나머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서정적, 조성적 음악을 쓰는 거는 키치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더니즘을 했고요. 아방가르드 미학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군데를 더 가야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더니즘적인 것이 1950년대 와가지고는 더 과격화된 게 아방가르드입니다. 그래서 큰 시각에서는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는 이제 하나로 보는데 아방가르드는 그게 더 과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미술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듀상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샘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일상의 그런 것도 갖다가 미술관에 이렇게 레디메이드처럼 놓으면은 다시 예술성을 상징할 수 있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들이 있고요. 음악에서도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방가르 음악이 이제 50년대 엄청 나왔고요. 그러면 이거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준 게 아방가르드 미학이고 그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뷰르거입니다. 페터 뷰르거.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 뭐 번역도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방가르드 특성이 이제 자율성을 비판하면서 시민사회의 예술은 예술이고 그 예술 그 자체를 막
고귀하게 놓고 그런 것을 어떤 예술의 지위 이런 것을 다 공격을 합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 있어야 되냐?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듀샹에서 보듯이 그 자체의 어떤 물체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듀샹이 그 서명을 하는 그 행위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예술품 시장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걸 이제 폭로하고 그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는 이제 지적해야 된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기존 사회에서 보는 예술에 대한 시각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미학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뷰르거의 이런 이론을 이제 음악계에 연결을 시킨다면 정말 과감한 비판, 전통 자체를 부정하고 케이지가 그렇게 했죠. 실험 정신. 거기서 나온 어떤 정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삶과 예술을 분리하는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 또 예술 간의 간격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죠. 음악은 여기까지, 미술은 여기까지, 연극은 여기까지 이런 것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는 음악적인 것이 연극적인 게 되고 또 미술과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제도 예술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방가르드 미학이라고 하고, 이제 케이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는 뭐냐? 아름다움은 뭐냐? 감추는 것이다.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방가르드의 어떤 예술, 음악의 의미는 저항의 언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고정관념을 예술에서 깨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힘들지만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거. 네, 이렇게 해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현대음악이 좀 들어오셨나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거가 너무 싫다. 청중이랑 너무 멀어지고 이해도 못하고 진리를 왜 예술에서 찾아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70년대, 80년대는 그 앞에 대한 비판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면서 뭐 미니멀 음악, 새로운 단순성, 전통도 다 가져왔어요. 신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인용음악, 크로스오버.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나라에선 정말 1980년대 문학, 철학에서 엄청 이제 화두가 됐고 예술에서도 화두가 됐는데요. 이 건축에서 시작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먼저.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뭐 제가 건축 전공은 아니지만 맨하탄에 아니면 테헤란로의 그런 어떤 콘크리트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과거에 대한 향수, 전통, 역사성을 보존하는 이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였고요. 이것이 이제 문학으로 오면서 상호 텍스트성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는 글쓰기라는 거는 비석에 글을 쓰듯이 독창적으로 뭔가를 막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걸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거 갖다가 편집하는 거지. 네. 아주 그렇게만. 그래서 이제 그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같은 경우가 이제 상호 텍스트성 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학의 아주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고요. 뭐 철학은 말할 것도 없죠. 예, 프랑스 혜태주의 철학자 리오타르, 프루코, 데리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성에 대해서 항해하고 그런 어떤 독일 관념주의적인 그런 이제 것에 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으로 음악에서도 엄청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들이 음악학자들이 쭉 있었고요.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할 때 저는 음악적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은 4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독창미학의 거부, 그 다음에 다양성의 발현, 새로운 내면성 미학, 그리고 이제 인식보다는 즐거움. 독창성. 네. 이거는 원래 예술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서양음악사에서 뭐 바흐부터 베토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그너로 이어지는 그런 예술음악에서는 항상 독창성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건 뭐죠? 독창성이라는 건 모방이 아니에요. 모방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어떤 거 그리고 딱 하나만 있어서 딴 것과 구별이 안 된 어떤 그것이 바로 독창성이고 이 독창성이 예술의 어떤 가장 척도가 되면서 예술사가 계속 발전하면서 천재미학도 나오고 예술의 자율성도 확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창성은 칸트의 철학에 의해서 대변됐습니다. 칸트는 이제 판단력 비판에서 예술은 천재의 소관이고 천재는 뭘 해야 된다? 어떤 규칙도 부여할 수 없는 독창성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창성이 제가 지금 말한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음악에서는 뭐 굉장히 계속 중요했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라고 해요? 독창성이 어디 있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나무는 어제 나무랑 오늘의 나무는 다르지. 그래서 예술에서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진 거, 있는 거, 그거 갖다가 잘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온 음악 중에 하나가 인용음악입니다. 인용은 보통 논문 쓰거나 이럴 때 각주 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악에서 이걸 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네. 어느 멘델스존 교향곡에서도 바흐 코라를 인용한다던가 이런 식의 악센트적인 거, 양념적으로 사용했는데 20세기 후반에는 이제 이런 음악적 인용을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작곡의 원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록들을 보면 요거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몇 개 해봤는데 찜머만, 슈토크하우젠, 록버그 또 누가 있어요? 라헨만, 슈니트케, 케이지 또 베리오, 노노 등등. 그러니까 많은 작곡가들이 그 인용음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용음악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창성 미학을 거부하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통일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독창성이나 통일성이라는 예술음악의 원칙들이 이제 다 깨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그 루치아노 베리오의 그 심포니아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8명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 관현악을 위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3악장은 이제 말러의 교향곡을 인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심포니아 3악장은 작곡이 아니라 모아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발견된 오브제, 그러니까 듀샹의 그런 것과 비슷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리오가 말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말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러를 먼저 들어볼게요. 말러 2번 3악장.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도 연주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주되는 말러의 교향곡이죠. 네. 그래서 비슷하다 좀 느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리오가 작곡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 분석표를 보면 알죠. 그러니까 이게 베리오가 빨간색인데 거의 말러 그대로 거의 다 갖다 쓰지 않았어요? 네. 음악학자들은 이런 거 합니다. 얼마나 이제 다 작품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용음악들이 엄청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독창성 미학에 대한 거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거는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의계 질서를 이제 거부한다는 거였고, 하나하나를 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음악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시기에 정말 다양한 음악이 공존했다는 거고, 어떤 게 메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한 작품을 봐도 이 작품 안에서 조성적 스타일도 나오다, 무조적 스타일도 나오다, 그렇게 이제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양성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할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제 현대 사회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음악 작품 하나 쭉 듣기보다는 쇼츠로 다 조금씩 단편적으로 듣는 게 21세기지만 이미 이제 이 20세기 후반부터 이런 이제 경향들이 나와서 그 어떤 음악이라는 게 세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창조하는 수단이 된 것이 이제 이런 다양성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성이 나오고 어떤 위계성이 깨지면서 나온 게 바로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크로스오버가 엄청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음악에서는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로 아주 다양하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오버가 의미하는 거는 그 전통적인 형이상학 이분법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르노가 아까 뭐라 그랬죠? 현대음악은 아방가르드와 키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음악과 싸구려 음악으로 나누는 이분법도 이때 깨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제일 많이 비판받은 사람은 아도르노. 네. 네. 그래서 최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부르는 가요 어떠세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모더니즘 시대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서울대 성악과 교수님이 이동원이랑 향수를 불렀다가 막 서울대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다가 이제는 뭐 파바로티와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는 다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내면성의 미학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인간의 감정을 다시 드러내는 음악이 좋다. 네. 그래서 헨제가 아도르노 되게 비판하잖아요. 너무 그거는 아도르노 때문에 막 작곡가가 하는 일이 반항하고 충격하고 뭐 그런 건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너무 누구예요? 음악 소비자나 애호가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관성, 표현성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살리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가 알프레드 슈니트케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예술은 체험할 때마다 사람을 아주 감동을 받게 하는데 그게 한 번도 못 들어본 새로움 때문이 아니다. 모더니즘에서.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친숙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슈니트케 같은 경우도 인용음악도 많이 썼고 조성도 가져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서 이제는 아도르노식의 인식, 쇤베르크식의 진실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움, 음악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어떤 다양성의 미학, 새로운 전통관, 청중을 고려한 주관적 내면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야우스 같은 사람은 향유의 미학이라는 말도 했죠. 네. 향유의 미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시겠지만 한번 그러니까 킹스 싱어스가 바흐를 패러디하는 네. 그래서 현대음악이 처음처럼 그렇게 막 낯설고 뭔가 새로운 이런 건 아니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대음악은 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대음악의 다양성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더니즘적 예술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예술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뭐 쇤베르크 얘기하고 아도르노 얘기할 때는 또 나름 수긍하셨죠. 정말 예술은 그런 걸 보여줘야지 진실을 보여주고 정말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이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보면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네. 이제 21세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 어떤 시대인가요? 네. 디지털 혁명의 시대, AI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핸드폰, 아이폰의 시대이죠. 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이제 이것도 너무 진부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7년에 등장한 아이폰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음악 전반도 바뀌었다. 네.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이제 음악도 그걸로 이제 다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리 레만은 디지털 레볼루션이라는 음악에서의 그 디지털 혁명이라는 책도 냈고요. 근데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이 디지털이 이렇게 나오고 모든 것을 다 디지털로 한다는 것은 뭐죠? 0과 1의 기호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디지털로.
그림도 디지털로, 음악도 디지털로 하니까 어떤 특징이 나오면 이걸 다 섞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컨버전스 문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디지털 컨버전스 음악이라고도 부르고, 또 디지털 현대 음악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전곡을 들려준 작품입니다. 33초만이 되는 곡인데요. 근데 이 곡에 몇 곡이 담겨 있다고요? 7200개.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뭐냐면요. 이 크라이들러의 이제 간접 광고라는 작품인데요. 원래 이제 기존의 곡을 활용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죠? 저작권 사용 그 계약서를 써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200개를 이 사람이 갖다 썼으니까 그 허가서를 몇 개 썼어요? 7200장. 그래서 저기다가 저걸 다 써가지고 트럭에 싣고 독일 저작권 협회로 가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안 받았겠죠? 받아도 너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음악은 디지털로 다 이 압축도 되고 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너네는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되겠냐? 이걸 비판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유형의 음악들이 뭐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디지털 현대 음악만 가지고도 이제 뭐 정말 재미있는 그 강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또 알렉산더 슈베르트라는 또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 내 여우의 더러운 꿈,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이런 테크놀로지를 또 인간의 몸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팔목에다가 컨트롤러, 여러분 게임할 때 하는 거를 담고, 연주자가 제스처를 하면 그 컨트롤러의 블루투스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가 변환이 돼서 그게 컴퓨터로 가서 거기서 사운드가 나온, 예, 그런 음악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나름 매력 있으신가요? 네. 이제는 뭐 몸과 제스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지는 디지털 현대 음악, 디지털 컨버전스 음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저희 막 그래도 열심히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AI 음악. 네. 많이 관심 많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AI 음악에 대해서는 뭐 너무 금방금방 변해가지고, 지금 이 그림은 뭐예요? 구글의 드림인데 뭐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네, 하도 많이 보신. 그래서 이제 미술에서는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다면, AI 작곡 모델이 엄청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작곡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AI 작곡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에미라는 데이비 코프의 에미는 1980년대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AI 음악이 이제 AI가 작곡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본격적인 출발은 저는 이 코프의 에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98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걸 시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구글, 주테크, 이아무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봄, 소니의 플로우머신, 또 프랑스랑 벨기에의 아이바, 멜로믹스, 마젠타.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뭐냐면 AI 작곡 모델이라고 하고, 자기가 얘네들이 작곡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요즘에 AI 그러면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게 수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010년대까지는 얘네들이 엄청 활동을 하고 작곡가로처럼 작품도 만들어내고 출판도 하고 음반도 내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 되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수노, 유디오, 뭐 뮤지아원 이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작곡을 하는 하나의 수단.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수노로 작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이제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어쨌든 AI 작곡 모델 하면 이제 이 모델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얘네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 네. 인간의 창작과 AI 음악의 창작의 차이가 뭐면, 인간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베토벤 얼마나 고민했어요.
영감도 필요하고 그렇게 오래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이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창작 방식이 이제 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미가 이제 이 분야에서 어떤 출발점이 된다라고 해서 그 에미의 음악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데이빗 코프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작곡은 알고리즘에 의한 거야. 옛날에 바크도 그랬고 모차르트도 그랬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작곡가 35명의 작품을 다 에미한테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드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아주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들지만 속도는 엄청 빨랐죠. 그래서 이제 데이빗 코프, 에미는 15,500곡의 교향곡. 베토벤 몇 개 만들었죠? 9개. 네. 그 다음에 1000여 곡의 피아노 소나타. 그 다음에 5000여 곡의 코랄. 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엄청난 속도로 그렇지만 이 과정을 다 세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음반도 냈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에미는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미는 어떤 스타일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쇼팽의 스타일을 모방한 마주르카. 네, 그래서 쇼팽을 좋아하시는 분은 좀 쇼팽이랑 비슷하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그 당시에 한 거 뭐예요? 튜링 테스트. 이건 쇼팽의 것이냐 AI 것이냐 이거 이제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막 맞히는 거 해서 에미는 엄청 많이 통과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요렇게 만드는 거 다음 단계로 이 코프는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2003년에 이걸 딱 수독하고 에밀리 하웰이라는 그 다음 단계의 또 AI 작곡 모델을 만들어서 훨씬 이제 현대적인 곡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나라 AI 작곡 모델도 있는데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AI 작곡 모델은 G스트에 있는 안창욱 선생님이 만든 이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봄도 2016년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이세돌이 알파고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시기죠. 그래서 엄청 많은 예술음악 작품도 썼고요. 예술의 전당에도 데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봄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방식이 아니라 또 진화 알고리즘이라는 독자적인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화성학 대입법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학습하고 또 진화하고 이런 이제 방식을 써서 안창욱 선생님은 이제 본인의 이봄이 굉장히 독창적이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죠. 이봄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잘 만들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아까 아방가르드 음악 뭐 이런 거 했는데 AI 음악은 되게 과격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통적이고 조성적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단 이 학습한 것이 전통적인 조성 음악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악 만들면서 음악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다양한 AI 작곡 모델,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관심 있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또 각각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음악 그러면 또 하나로 싸잡을 수 없다는 거죠. 현대음악 작곡가가 슌베르크 다르고 스트라빈스키 다른 것처럼 AI도 이봄 다르고 또 에미도 다르고 에밀리 하웰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AI 음악 중에서 또 이제 아주 예술성이 큰 이아무스,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교의 비코 교수가 만든 진화 알고리즘 모델에서, 근데 이제 이거는 오케스트라 곡이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현대적인 그런 오케스트라 곡이죠. 그래서 이제 이아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진화 알고리즘 방식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인간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AI가 혼자 만드는 그런 이제 작곡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대음악까지도 섭렵을 하고 대규모 오케스트라까지도 이렇게 섭렵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다양한 방식의 AI 음악이 이제 나오고요. 또 이제 AI의 그런 음악에서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못하는 어떤 것까지 손을 대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말러는 교향곡을 썼지만 오페라는 안 썼어요. 근데 에미는 말러가 오페라를 썼다면 그래서 말러의 교향악을 다 텍스트를 학습하고 코프가 말러의 이 연대기를 바탕으로 가사를 써서 말러 오페라를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토벤이 9번 교향곡까지만 썼고 10번 교향곡을 못 쓰고 스케치만 남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케치를 AI가 합숙해서 베토벤 교향곡의 이제 3악장, 4악장을 완성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2020년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악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만든 보태평, 취하평 이런 작품을 지금까지 전승이 안 되고 있대요. 근데 그 기본 텍스트를 가지고 그걸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1세기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포스트 디지털 음악, 디지털 현대 음악,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 음악, AI 음악을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미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게 이제 제가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베냐민이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카메라의 발명이 모방 미학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엔 신기술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카메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직업 걱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화가겠죠. 네. 그런데 카메라가 나왔다고 그림이 죽지 않았죠. 오히려 더 새로운 추상 예술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디지털 테크놀로지, AI는 음악 창작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오히려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뭐 사실은 음악에서보다는 철학, 뭐 문화학 일반 전체에서 회자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캐러린 헤이즈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포스트 휴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는 포스트 플러스 휴머니즘이니까 휴머니즘 다음 내지는 휴머니즘과 반대되는 어떤 거겠죠. 그러면 휴머니즘은 뭐였죠? 인본주의잖아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면서 여기서 뭐가 내재해 있냐면 데카르트적인 사고. 뭐예요? 정신과 물체의 이분법적 사고까지도 휴머니즘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21세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디지털 정보의 시대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휴머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휴머니즘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사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이제는 인간이 신체와 정신도 확장되고 계몽주의 휴머니즘의 이원론을 대체하는 혼성적 주체를 상정하기도 하고 신체성 없는 주체의 등장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먼에 대한 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하나만 더 이게 짚고 넘어간다면 이제 브루노 라토르라는 이 이론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 테크놀로지는 훌륭한 행위자이며 기술이 인간성을 가진 만큼 인간은 기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브루노 라토르의 행위자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간만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테크놀로지도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은 그 안에 인간성이 있고 우리는 기술성이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뭐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음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즉
음악적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계속 지금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 일단은 음악적 주체의 변화. 예, 창작, 연주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선입관이 벗어나서 그 테크놀로지를 창작의 주체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의 콜라보레이션 파트너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의 첫 번째 어떤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음악이나 뭐 미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나오면 처음에는 좋아했다가도 AI가 했어. 그러면 막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데이비 코프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작품을 연주를 했을 때 그 에미의 곡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머 좋아요 이러다가 이거 AI가 한 거야 그랬더니 역시 이상했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돌변하는 거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선입관은 이제 벗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인간의 자율적인 주체 정말 창작이나 연주를 하는 그 주체성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혼종적 주체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서 예술적인 정체성이 또 이제 변화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의 변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예술 음악에서는 AI 예술도 창의적이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창의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음악적 창의성이라는 그런 이제 책도 여러 학자들이랑 같이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창의성의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개념 음악이나 크나이프 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창의성 개념을 이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창의성에 얽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얘기한 사람이 마가렛 보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의성이라는 거는 심리적 창의성도 있고 역사적 창의성도 있고 그걸 또 조합적 창의성, 탐구적 창의성, 변형적 창의성 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나눴어요. 그리고 그 특성을 다 얘기를 하고 AI 음악도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컴퓨터도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의 미학, 예. 뭐 이제 계속 저도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계도 인간처럼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창의성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네. 그렇게 해서 예, 이제 그래도 1시간 동안 예, 3단계를 쭉 봤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 여러분 질문도 받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라는 정말 현대음악의 첫 출발에 예, 저는 이 시기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쇤베르크, 아도르노, 스트라빈스키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이제 예술관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70년대, 80년대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해서 새로운 또 청중과 공유하는 그런 음악도 나왔고 현재 우리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제 예술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음악과 테크놀로지의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창의성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그게 이제 현대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음악 할 때 하나 오늘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호 문화성 미학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20세기에 와서 현대 음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다 서양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와서는 이제 동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곡을 작곡가들이 쓰기도 했고 쇤베르크의 영향을 받은 곡도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 동양적인 것이 서양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제 같이 융합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인터컬처럴리티 예, 새로 그 상호 문화성 이런 것 해서 이제 이런 문화도 사실은 현대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서양 중심의 그런 예술 현대음악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음악은 사회의 산물이고요. 그 음악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현대음악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는 현대음악은 그 나름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저의 마지막 멘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제가 여러 이제 연구 많이 했는데 참고문헌 혹시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